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이론에서요. 재무회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그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다 다루어 보셨어요. 지금부터는 강론으로 당좌 자산에 대한 것들을 당좌 자산부터 각 계정들을 설명을 정리해 드릴 것인데 당좌 자산 안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이 매출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의 설정, 그다음에 대손 삼각비와 대산 충당금 환입, 그다음에 기타의 당좌 자산, 이렇게 6가지의 항목들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론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은 세무 2급까지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특이하게 세무 1급에 추가되는 것들은 없는데 문제가 융합되다 보니까 결합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든지 조금 난해지게 되는 것들이 그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 하나하나 구분을 해가지고서 정리를 해놓은 게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일단 교재 아까 보셨던 PDF 파일을 보면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당좌 자산 보시게 되면은 당좌 자산의 첫 번째 계정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요. 현금은 통화를 얘기합니다. 여기 통화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 통화는 지표하고 주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표하고 주화는 여러분들이 돈을 보시게 되면 거기 한국은행이라고 찍혀 있죠. 한국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회계 담당자는 이런 통화뿐만이 아니라 이 통화 대신에 사용하는 증권, 그 증권도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기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가 있나 봤더니 대표적으로 여기 통화대용 증권의 자기합수표가 대표적인 것이었었죠. 자, 근데 그 외에도 여기 보시게 되면 통화대용 증권 받았을 때 우리는 현금으로 기록을 해야 되므로 다른 사람들은 이 통화대용 증권을 현금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용어들이에요? 회계 담당자들한테만 사용되는 용어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수 불문하고 통화대용 증권에 대해서 자주 물어봐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라는 문제죠. 자, 보세요. 타임 발행 수표. 타임 발행 수표는 우리가 보통 당좌 수표를 받았을 때를 가정하면 되겠죠. 타임이 발행한 수표는 우리 뭐라고 기록한다? 타임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받았어. 현금이에요. 오케이? 또 자기합수표 받으면 뭘로 기록해요? 현금. 그다음에 가계수표도 송금수표도. 근데 송금수표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본 적도 없는데 송금수표가 뭔지는 알고 현금이라 그래. 모르잖아. 송금수표는 은행들끼리 그 날 결산하면서 발행하는 수표예요. 은행들끼리의 수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금수표는 이런 거예요. 은행의 자기합수표들은 그 수표를 발행한 그 금융기관들 있죠. 거기서 지급을 보증하는 거예요. 자기합수표 밑에 신한은행 써져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국민은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은행들에서 다른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발행한 수표들 받아요? 안 받아요? 즉 국민은행 수표 내가 있어. 이걸 내가 지금 신한은행에서 저금을 하려고 그래. 신한은행에서 돈 그거 받을까 안 받을까? 해봤어야 알지. 다 받아요. 그 현금이에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도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받고요. 농협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도 받고 각 금융기관에서 부도난 것만 아니라면 다 받아요. 그럼 여러분 통장에 다 그 예금 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일일 결산이에요. 일일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100만 원어치를 갖고 있고 신한은행에서는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7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자기네 거 100만 원 지급 보증했잖아요. 찾아오기 위해서 얼마를 더 줘야 돼요? 30만 원을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 장의 수표로 결제하는 게 그게 송금수표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현금이죠. 근데 우리는 쓴다 안 쓴다? 우리 일반인들은 쓰지 않는 수표입니다. 자,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는 자기업 수표가 있기 전에 옛날엔 금융기관보다 어디가 더 많았겠어요? 우체국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체국 A라는 곳에서 내가 돈을 맡겨놓고 돈 맡겨놨다는 증서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장거리 갔다가 거기도 우체국이 있어. 거기서 나 어디 우체국에서 돈 맡겼어요. 증서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돈 주는 거예요. 그럼 이동 기간 중간에 어떤 불미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위험 리스크가 없어졌죠. 지금의 뭐하고 비슷해요? 수표하고 비슷한 거예요. 됐어요? 우체국에서 다룬다 해서 우편한 증서라고 불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 그 다음에 국고 송금 통지서. 이건 뭐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우리가 내야 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냈어. 그럼 뭔가 오류로 돈을 더 많이 했으니까 국가에서는 돈 돌려주겠다고 하겠죠. 또는 부가가치세 제대로 다 냈는데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아. 그럼 환급 받죠. 그 환급 받을 때요. 거기서 그냥 주지 않고 통지서, 국고 송금, 그 국가에서 여기 해당되는 돈 보내줄게요 라고 해서 통지서가 와요. 그럼 그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금인 거예요. 돈 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국고 송금 통지서. 실제로는 요즘은 제가 그 해보니까 그 통지서가 오는 것보다 내 통장에 돈이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통지서는 며칠 있다 와. 하여튼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만기 도래한 엄을 가져가면 돈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통지서, 대체저금 환급 증서, 일람출급 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람출급 엄은 한번 보여주면 그냥 바로 돈 주는 거예요. 어업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여러 가지 이런 통화대용 증권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억하실 때 얘는 가져가면 돈 준다는 얘기예요. 만기 이자 지급표는 가져가면 돈 안 줘요? 그거 주겠다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배당금 통지서도 가져가면 돈 주겠다고 통지서 보낸 거 아니에요? 즉 여긴 공통점이 다 뭐다? 얘네들 가져가면 다 현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대용증권 받았을 때 뭐라고 쓴다? 현금이라고 쓴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뜻은 요구 달라고 하면 지급 예금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 요구불 예금의 대표적인 거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얘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안심하고 쓸 수가 없죠. 언제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자율이 높겠다 낮겠다. 낮겠다. 자, 또 하나 이런 얘기 뭐 알까 싶어서 여쭤봐요. 당좌예금 많이 좀 들어보셨죠? 자, 당좌예금에 100억을 100년 동안 예금을 해놨다면 안 쓰고 넣어놨다면 이자는 얼마가 붙을까요? 다시 당좌예금에 100억을 100년 동안 넣어놨어요. 그럼 이자는 얼마가 생길까요? 어? 당좌예금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몰랐죠? 참 실무한 사람들한테 배워야지 알아. 당좌예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철 씨 찍었지? 그러니까 찍었지. 내 의도를 파악해. 그래서 찍으라고 내가 100년 동안 100억을 넣어놨다고 한 거야. 유혹하려고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갖다가 1년 동안 넣어놓으면 얼마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100억으로 바꾼 거야. 잘했어. 아주 훌륭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아들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잘 구분하셔야지 돼요. 현금성 자산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옆에 기억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거래 비용이 없으면서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나오죠? 두 번째,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 니은, 국이 용어를 써주고서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물어봐요. 그럼 현금성 자산이라고 딱 나와야 되는데 여기 큰 거래 비용 없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비용 내가 맡겨놓은 돈 내가 찾으면 비용 발생할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너무 그냥 구차한 얘기는 그만하고요. 기억 니은이 바로 현금성 자산을 설명하는 용어예요.
요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걸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취득이란 말 나오죠? 취득이란 말은 예금에 가입할 때 취득이라고 써요? 채권을 살 때 취득이라고 써요? 채권이어야 돼요. 오케이? 채권을 샀는데 그 채권의 만기가 3개월 이내일 경우에요. 그때는 뭐라고 기록해라고요? 현금성 자산. 채권을 샀는데 만기가 6개월이야.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기록해요? 만기가 6개월. 만기금융상품? 만기금융상품이 아니라 이런 유가증권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봐요. 이제 매출을 시켜야 돼. 유가증권은요, 지분증권하고, 지분증권 얘는 뭘 얘기하는 거다?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증권으로 구분해요. 채무증권은 채권을 얘기하는데, 이 채권에는 뭐뭐가 있다 그랬냐면 국채, 공채, 사채, 그리고 회사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쓰는 계정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건 유가증권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뜻이고, 우리 회계 담당자가 쓰는 계정명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쓰든지, 단기 매매 증권에는요, 보통 시험 문제로서는 주식을 많이 얘기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에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 문제 계산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도 가능 증권이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에도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만 얘기하는 거겠어요? 채권만 얘기하는 거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정은 소개되고 있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은 피회사, 그 주식을 갖다가 사는 회사를 갖다가 지배할 목적으로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기록할 때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라고 쓰셔야 되고, 지분법이란 용어는 채권에다가 쓸 수는 없는 얘기고, 여기 지분 주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기 매매 증권 여기 안에는 1년 이내에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목적이 장기 투자 목적이지만 매도 가능 증권조차도 단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도 가능 증권을 계정에서 조회를 하시면 계정 번호가 두 개가 나옵니다. 123번하고 178번. 왜 두 개가 나오느냐? 123번은 유동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178번은 비유동자산. 만기보유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채권을 샀는데 채권의 기간이 만기가 6개월이라고 지금 얘기해 드렸죠. 그럼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될 수도 있고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구분합니다. 얘를 처분할 목적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거기 현금성 자산, 즉 채권을 샀는데 만기가 6개월밖에 안 넘은 채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뭘로 쓴다?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배웠던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지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만기 보유 증권이라든지 얘네들은 언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취득 당시에 결정되는 거예요. 취득 당시에 취득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쓸 수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쓸 수도 있고 등등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단기 매매 증권의 목적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의 목적은 장기 투자 목적인 경우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나오는 거고요. 만기 보유 목적은 이 채권을 만기까지 의도적으로 보유할 목적이 있을 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처음 취득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계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는 만기란 말이 여기 나와 있죠?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는 계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단기 금융 상품 중에서요. 그래서 샀는데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일 때. 또는 채권을 샀는데 채권은 아까 뭐라고 우리가 표현했었어요? 취득 당시라 그랬죠? 얘는 취득일이 기준이에요. 취득일. 오케이? 단기금융상품은 취득이 아니라 뭐라고 써요? 얘는 가입일이라고 그랬죠? 얘는 가입일이라고 썼어요. 가입하는 날짜가 가입했는데 그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그걸로 구분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단기 금융상품은 뭐예요? 12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투자자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말은 생략돼 있네. 만약에 금융상품 중에서 3개월 이내라면 뭐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단기 금융상품 단기는 1년 이내잖아요. 원래 단기라는 게.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알고 계시냐면 12개월 이내 현금화되는 금융상품을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부른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3개월 그래서 앞에 교재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개월 초과하면서요. 초과하고 12개월 이내 현금화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우리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금융상품 중에서 3개월 이내면 뭐라고 기록하라고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록해라. 여기 시험 문제 세무 1급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요거. 여기 기억하고 니은은 현금성 자산의 정의예요. 그래서 큰 거래 비용이 없고 현금 통장에 있는 거 그냥 빼는 거 뭐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빼니까 어렵지도 않겠죠. 그다음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그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다. 이자율은요 3개월마다 변해요. 이자율은 요즘 이자가 미국에서 뭐 빅스텝이다 그레이트 스텝이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자율 변동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변동이 생겨요. 그러니 이거는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될 거니까 이자율 변동에 영향이 크겠어요? 별로 안 크겠어요? 별로 안 크겠죠? 근데 1년 지났다면 지금 연초하고 지금 이자율하고 많이 올랐죠? 이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될 것이므로 얘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그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 이거 다 됐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기 단기금융상품들 금융기관에 특히나 증권에 있는 여기 CD라든지 MMF라든지 MMD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 유튜브 보시면 설명 다 돼 있어요. 자, 찍으실 거면 찍으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찍어야겠네. 지우려고 봤더니 다음 계정이 단기 투자자산이에요. 그럼 단기 투자자산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단기 투자자산에 보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단기 대금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선 여기 투자자산 중에서 얘네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니까 단기 투자자산이란 회사가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유형자산은 목적이 뭐죠? 투자 목적. 그다음에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 그죠?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 이런 거 구분하시는 것처럼
단기 투자 자산은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단기 예금이라든지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될 예정인 매도 가능 증권 봐요. 여기 단기 투자 자산 안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만기 보유 증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밑으로 내려가야 되면 이거 지워야 되니까 지금 보이는 걸로 여러분 배웠던 거 복습 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처음 의도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타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은 여기 네 가지 중에서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기록해야 되죠. 그랬는데 이 회사의 그 주식이 값어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1년 이내에는 얘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처음에 샀을 때 계정 뭐라고 써놨는데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샀는데 의도치 않게 장기간 보유하게 됐죠. 그럴 때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썼던 이 계정을 반드시 뭘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꾸어 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장기 투자 목적으로 지금 타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기록을 해놨었어요. 근데 이 한 달 있다 팔라 그래.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용어를 계정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만기까지 보유할 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그 생각을 의도하고 처음에 그 채권을 샀을 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썼는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 팔아버리려고 그래. 그럼 얘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용어를 바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얘도 없어요. 오로지 뭐만 가능해? 단기 매매 증권이 그 시장성을 잃어서 당연히 그게 현실적인 걸 반영해야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거 요것만 인정이 돼요. 얘만 인정이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왔다리 갔다리 바꿔 쓸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전날까지 공정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환이 가능하다. 계정들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됐죠? 요 말 뜻 자체가 이제 말로 설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사진 또 찍기 싫죠? 이거 좀 더 해놓고. 아, 그리고 사실상 안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중이라서 필요하시면 이거 보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때 이들을 각각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개별 표시하거나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시험 볼 때 여러분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갖다 계산을 하고 있더니 계정을 보니까 없어. 그러면 그 상위 통합 계정인 단기 투자자산 이걸로 조회하면 나온다고 해서 시험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기 말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요. 매출채권이란 우선 용어부터 설명 잠깐 해본다면 매출채권이란 매는 거래를 한다는 뜻이에요. 거래를 통해서 내 걸 줬어. 그걸 뭐라고 부른다? 매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은요. 자, 채권은 거래를 통해서 내가 돈을 아직 못 받았어. 그 거래를 통해서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긴 걸 채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면 그건 채무라고 부르고요. 많이 아실 테니까 매출채권 여기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했죠. 주된 영업활동 또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상거래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일상적인 상거래
우리가 돈을 못 받았을 때 외상 거래처가 외상이라고 그랬으면 외상 매출금이 쓰이는 것이고요. 약소금을 받으면 뭐라고 쓰여요? 약소금을 받았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씁니다. 얘가 바로 매출채권입니다. 근데 상품이나 제품 이외 또는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 거래로 돈을 못 받았으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못 받은 거 미수금. 그 다음에 계약금은 그게 기타 채권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이 아는 거 매출채권,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은 잘 알고 계시고, 상대적인 계정으로 기타 채권이라고 있는데, 기타 채권은 여기서 얘기한 일상적인 상거래는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상품, 제품 파는 게 일상적인 상거래이고, 그다음에 걔를 우리가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업활동은 장사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 수용차 팔 수 있잖아요. 건물도 팔 수 있죠. 그죠? 근데 거래처가 돈 다음 달에 줄게 그랬다고 해서 매상매출금이라고 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는 뭐라고 쓴다? 미수금이라고 쓴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고, 또 계약금 주는 것들 선급금이라고 쓰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은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는데, 지금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은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거래처들 중에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설정해요? 대손충당금 설정하죠.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계정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고요.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아시죠? 그럼 자,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매출채권은 차변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대손충당금 아무것도 없다고 치고 대손상각비 이렇게 쓰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대손충당금 쓰는데, 이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한 대손충당금인지 표시하게 돼 있죠. 그죠? 이런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것인지 또는 받을 어음에 대한 것인지 이런 거 계정 코드 번호로 구분하면 돼요. 이것까지는 아시죠? 자, 하나 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미수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해요. 오케이?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대손상각비 써요? 빙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써. 대변에다 뭐라고 써요? 대손충당금. 충당금 설정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보통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일반 기업에서는 여기 기타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타 채권은 매출 채권처럼 거래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몇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빤히 알고 있으니까 먹튀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어지간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설정을 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회사가 위태위태해서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 대손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하고 다 비용 계정이잖아요. 어떻게 다르죠? 자, 첫 번째 질문.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나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배우셨어도 잘 틀리더라고요. 대손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 있죠? 대표적인 판각비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물어보면 생각지도 않았다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틀려. 그래서 대손상각비하고 뭐요? 감가상각비. 얘는 대표적인 판관비예요. 얘네들 끼워놓고서 영업이익 구하라면 얘 구분 잘못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틀려지겠죠. 판관비로 그 얘네 감가상각비나 여기 대손상각비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다시
대손상각비하고 판관비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이거 판관비라고 그랬잖아요. 판관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1급, 세무 2급 시험 볼 때 금액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라든지 대손상각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처럼 지금 수정 씨가 얘기했던 거 바로 판관비라고 얘기가 안 나왔다면 이거 순간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 얘를 판관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지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지가 헷갈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알아주세요. 감가상각비하고 여기 대손상각비는 대표적인 판관비입니다. 자,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예요? 매출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매출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된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대손상각비 그 주된 영업활동에 대해서 못 받게 됐기 때문에 얘가 판관비 비용인 것이고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여기 기타채권이라고 불렀잖아요. 기타채권이는 우리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영업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걸 우리 뭘로 표현하기로 했었어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영업 외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영업 외비용이에요. 이거는 말 뜻을 이해하고서 보면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만 정신없이 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놓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당연해요. 저야 이게 밥줄이니까 오랫동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대신 공부는 계속 꾸준히 잘 해서 반복하고 복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여지껏 했던 거 복습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좀 됐죠? 여기 써 있는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 잘 알아둬야 될 것들 제가 다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됐나요? 여기다 써놓을까? 녹화하게. 영업 외 비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러분이 세무 1급에서 이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가 나오면 이거 좀 난해하기 좀 어려워요. 대손충당금 설정인 문제가 아니라 대손충당금의 문제가 반드시 빠지지 않고 꼭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저도 이거 문제 풀 때 어려운 것들이 꽤 많아요. 이거 너무 여러 가지를 갖다 많이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대손충당금 내가 잘하는데 라고 해서 시험 문제 풀 때 먼저 손대지 말고 시간 많이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내용 한번 대충 쓰고 보고 나중에 풀어요. 만만하게 달려들었다가 깨진 적이 저도 많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어떤 용어를 알아놔야 될까? 뭐 그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때 기말 결산 전에 대손충당금 잔액 있으면 이거 보충법이죠. 차액만 대손충당금 처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 이건 됐을 것 같고요. 대손충당금 환입. 자, 대손충당금 환입은 똑같이 판관비를 줄이는 항목이죠. 얘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얘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줘요. 대손충당금 환입이 있다면 정치 이해됨? 오케이.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평가성 항목이므로 평가성 항목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서 직접 차감을 표시할 수 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환입. 제가 이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것은 뭘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어요? 세무1급 교재에서만 처음 나오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미수금.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것은 뭘로 처리하래요? 금방 이해되시죠? 자, 대손충당금 환입은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것은 판관비 차감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판관 비용을 차감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오케이. 자, 기타 채권은 영업의 수익으로 표시를 한다. 됐죠?
자, 그다음에 기타의 당좌 자산. 기타의 당좌 자산이 아까 말씀해드렸던 기타 채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타 채권 중에서 미수금, 선급금, 그다음에 미수수익, 선급비용. 얘는 미수금과 수익, 선급금과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은 말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 얘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 때 회계 담당자들이 결산 마감하면서 쓰는 계정이에요. 근데 미수수익 써야 되는데 미수금이라고 썼다고 해서 틀린다? 아니, 틀리지는 않습니다. 미수수익도 자산 계정이 똑같아요. 다만 구분할 때 결산 그 정리사항으로 분기하는 회계 담당자의 분계인지 실제 증빙 서류에 의해서 분기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미수금, 미수수익 이렇게 구분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연법인세 자산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때 계정들은 교재에서 가끔 본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갖다가 배운 적은 없으세요. 이연법인세 뒷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 시험 문제는 출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한 자산 부채 내용들이 좀 약간 버라이어티한지라 대상은 거의 안 되는데 설명은 해당 파트에 가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수금은 상품 이외 또는 일상적인 거래 이외 자산을 처분하고 발생한 채권. 선급금은 상품을 주문하고, 이제 뭐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선급금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은요,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유형자산을 갖다 취득하면서 계약금 줄 수 있죠. 그때도 선급금 쓰나요? 건설을 갖다 건물을 짓는데 계약금 줘야 되잖아요. 그때도 선급금 써요? 그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셔야 돼요. 기계장치 우리가 지금 제품 만들기 위해서 좀 구입하는데 그 아직 설치는 안 됐고 계약금만 먼저 냈어. 그때도 뭐라고 써야 된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했더니 건물 질 때만 쓰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 유형 자산이 지금 세팅 되기 전에 계약금들 나갈 때 아니면 관련된 비용이 나갈 때 그때 쓰는 용어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 그래서 건물에 쓰는 게 아니에요. 건설이라는 것은 뭔가를 만들 때 제조기업에서 공장에 기계장치들을 지금 설치할 때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든지 곧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고요. 뭐 이건 아는 내용이실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당좌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복습할 겸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제가 한번 질문 도움이 되시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요? 설명 자세히? 아니면 제가 할 것만 빨리 하고 넘어갈까요? 빨리 얘기를 하세요. 빨리. 빨리요.